형제 간의 우애 깊은 아이로 키우기. 가정은 아이들이 바깥 세상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훈련장과 같다. 그리고 주로 형제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훈련을 받는다. 형제 관계를 통해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인간적인 애착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타협하고 양보하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다. 또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을 성인이 되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간다. 불가피한 경쟁이 따르긴 하지만 건강한 형제 관계는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든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건강한 형제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해도 저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다. 사실 형제들이 부모를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도록 부모가 도울 수 있다.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를 길러주는 방법을 소개한다. 애착이 형성되면 형제를 사랑한다. 아이와 애착관계를 맺게 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잘 알게 되므로 형제 간의 차이를 해결해 주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때로는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인 형제에 대한 사랑이 경쟁심보다 우세하다. 새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손이 아이들을 애착 육아로 키운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아기였을 때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을 질투하기보다 사랑하고 보살핀다. 애착 양육된 아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이가 동생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 둘 이상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은 특히나 터울이 적을수록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침내 투자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아이들은 가족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부모를 본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가족의 가치관도 심어주게 된다. 당장이 아니라도 효과는 나타난다. 애착 육아는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갓난아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8살 배기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기가 좀 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라면 자신감을 갖고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4살짜리 아이를 안고 다닐 수는 없지만 매일 1대1로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서 안아주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자. 동생에 대한 부모의 애착 육아를 보면서 아이들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작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배운다. 아기에 대한 부모의 배려는 큰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동생 맞이에 적극 참여시킨다. 엄마들은 입덧이 시작될 때 아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9달은 3살 아이에게 영원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을 감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아이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므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서는 금방 눈치를 챈다. 임신을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므로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임신 초기에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큰 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이것저것 보여주고 이야기해주자. 아기 옷을 사고 장난감을 고르고 이름을 짓는 등 동생을 위한 준비에 동참하게 하자. 태아에게 말을 걸고 쓰다듬게 해주며 아기가 엄마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느끼게 해주자.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준비에 함께 참여한 아이는 그 큰 행사를 자신의 일로 느끼게 된다. 새 아기를 엄마뿐 아니라 자신이 같이 놀아주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동생이 태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시키자. 아이의 갓난아기 쪽 사진들을 꺼내 보이면서 이야기해주자.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안아주고 업어주었는지, 손님들이 와서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이야기해주자.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자. 손님들이 아기 선물을 가지고 오실 거야. 갓난아기는 엄마가 꼭 필요하니까 많이 안아줘야 해. 너도 그랬단다. 아기는 엄마 젖을 많이 먹을 거야. 너도 그랬어. 하고 이야기해주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알고 있으면 적응하기 쉽다. 큰 아기의 자긍심을 키워준다. 갓난아기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부모는 끊임없이 아기를 안아주고 먹이고 달래주며 찐찌들은 아기 선물을 가져온다. 큰아이는 아무도 자신에게 아는 척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다. 이럴 때 큰아이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누군가 아이가 정말 예쁘네 라고 말할 때는 이제 우리 집에 예쁜이가 둘이 있어요 라고 말을 덧붙이자. 만일 엄마가 아기에게 수유를 하느라 바쁠 때는 아빠가 큰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엄마는 큰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책 읽기나 다른 조용한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아이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아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동생에게 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엄마의 도우미, 엄마의 조수, 엄마의 심부름꾼 같은 재미있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 기저귀 좀 가져가다 줄래? 아기 옷 좀 골라봐. 엄마랑 같이 아기 목욕시키자. 아이는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일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면 언니나 형의 역할을 즐기게 된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미래의 남편, 아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이들은 그러한 역할을 집에서 보고 배운다. 엄마의 조수가 되어서 아기를 돌볼 때 아이는 엄마를 본보기로 삼는다. 우리가 스티븐을 안고 다닐 때 에리는 인형을 안고 다니곤 했다. 하지만 동생의 존재에 적응하기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아이는 형이 된 것이 기쁠 때도 있지만 아기를 다시 데려갔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억지로 형이 되라고 강요하지 말자. 아이는 엄마를 독차지하던 때가 그리울 것이다. 때로 엄마 역시 그때가 그리울 것이다. 그러한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게 해주고 형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유아어를 쓰거나 손가락을 빠는 태행을 보이면 한동안 어리광을 받아주는 동시에 형으로서의 장점을 이야기해주자. 아기는 못하지만 형은 할 수 있는 신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형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아기들은 못 먹지. 언니들은 정글짐에 올라가지만 아기들은 못하지. 아이는 점차 자신이 다시 아기가 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역할놀이가 형제애를 기른다. 아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정해주면 서로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형제애를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보호자 역할. 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해서 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큰아이에게 가르치자.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장난감을 치워줄래?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기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겠니? 하고 부탁하면 좋다. 단 엄마가 계속 감독을 해야 한다. 도우미 역할. 형제가 서로 도우면 도와주는 아이나 도움을 받는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뭔가를 함께 하다 보면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해진다. 도와주는 아이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도움을 받는 아이는 보살핌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 돕는 행위를 통해 서로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도움을 정중하게 감사하게 받은 법을 배우는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 아이들은 서로 주고받는 법을 배우면서 커야 한다. 옛말에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히 하려면 도움을 받으라는 말이 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다. 형제끼리 서로 돕게 하자. 교사 역할.
형은 동생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빛이 난다. 그러므로 동생이 교사 역할을 하도록 격려해 주자. 매튜가 동생 스티븐의 야구 코치 역할을 했을 때 둘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 동생의 숙제를 돕게 하자. 물론 어린 교사의 인내심을 감안해서 서로 즐기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원자 역할. 아이가 옷 입기나 침실 정돈을 좀 더 잘해내고 새로운 활동에 끼기를 바란다면 형이나 언니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자. 요즘 어떤 옷이 유행인지 잘 아는 언니나 형이 동생에게 엄마보다 더 믿을 만한 패션 조언자가 될 수 있다. 또 침실 벽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인형 옷을 가지런히 보관할 때도 형제끼리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면 아주 멋진 방을 꾸밀 수 있다. 동생이 축구 경기나 새 학년이 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형에게 최근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들어보게 하자. 큰 아이는 조언을 해주면서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엄마 아빠는 실랑 일을 하지 않고 방 정리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않게 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의사 역할. 형제끼리 서로를 보살피게 하자. 한 아이가 다치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치료하게 해주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함을 붙여주자. 로렌 박사, 내가 매튜의 발목을 붕대로 감는 동안 다리를 잡아주겠소? 위생병, 수지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세요. 의사칭호는 아이에게 동정심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에게 너 미워 하고 소리쳤지만 동생의 보살핌을 받다 보면 어느덧 화가 풀릴 것이다. 동지 역할. 아이들에게 서로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를 주고 함께 일하도록 하자. 밥과 짐은 함께 차고를 청소해라. 너희 둘이 일을 빨리 끝내면 그만큼 빨리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 특히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일을 주고 작은 보상을 곁들여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형제끼리 서로 도우며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자. 형제 일을 돈독히 하는 비결. 현대사회는 가족 구성원들을 뿔뿔이 흩어놓는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은 각자 하루 17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또한 방과 후에도 각자 과외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 항상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애착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모가 나서서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생활과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가족 여행을 한다. 가족 여행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친구들이나 매일의 수업, 운동 경기 등은 잠시 접어두고 형제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각자 헤드폰을 끼고 있다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오랜 자동차 여행이나 지루한 비행기 안에서 각자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장치들은 가족들을 서로에게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할 때 아이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하는 텔레비전, 워크맨, 컴퓨터 게임과 같은 전자제품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여행을 가면서 규칙을 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각자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눈은 전자장치에 고정시키고 있는 아이들을 차에 싣고 다닐 수는 없다.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다른 활동을 계획하자. 같은 방을 사용하게 한다. 같은 침대를 사용했을 때 결속력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가족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함께 재우면 사이가 좋아진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함께 자면서 형제애가 깊어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방에 가보면 큰아이가 동생에게 팔을 두르고 자는 흐뭇한 광경을 보게 된다. 형제가 한 방이나 한 침대를 사용하면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방을 함께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자. 같은 방을 사용하면 그러한 자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 한다.
아이들이 싸울 때면 공격한 아이에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말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공격을 당한 아이에게 그 말이 맞니? 억울하니? 하고 묻죠. 당한 아이가 그렇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할 기회를 줘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그 다음에는 공격한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요. 결국은 보통 포옹과 사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사이좋게 지내죠. 형제들이 양쪽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사실 형제만큼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없다. 우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들면 아이들은 그러한 감정이입 능력을 다른 대인관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비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년, 성적, 야구팀의 타율 등에서 다른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세상에서 성장한다. 심지어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서열이 있다. 가정은 아이들이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스스로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형제를 비교하지 말자. 언니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아이는 일부러 엉뚱한 방식으로 언니와 달라지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각자 특별한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다르다. 형제와 비교하지 않고 독립된 개인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자. 언니보다 성적을 잘 받지 못하면 동생은 이미 그것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왜 언니처럼 잘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동생의 장점과 성적을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자. 각자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해주자. 또한 형제의 재능을 인정해주도록 하자. 그러자면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못하는 아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잘하는 아이의 재능을 모른 채 하면 안 되겠지만 한 아이가 가족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도 부당하다. 각자의 개성이 빛을 발하게 한다. 모든 아이가 항상 빛을 발할 수는 없다. 이번 주에 스타를 뽑아보자. 예를 들어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은 아이를 2주의 스타로 정해서 다른 가족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다음 주에는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은 아이를 스타로 만들어주자. 형제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해서 부모까지 덩달아 그런 게임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한 아이가 조명을 받게 하고 다른 아이는 그늘에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까지 스타를 지명하게 하자. 그러면 형제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 아이가 뭔가를 잘해서 빛을 발할 때는 형제들이 축하해주도록 하자.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을 즐기게 살 수 있는 소중한 도구다. 얘들아, 토니가 시험을 잘 보았단다. 우리 축하의 의미에서 모두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가자꾸나. 라고 말하면서 다른 아이에게 살짝 기뜸을 해줄 수 있다. 메디슨, 오늘 저녁에 네가 잘했어 형 하고 격려해주면 형이 정말 좋아할 거야.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대방의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하도록 가르치자. 이번 주에 가족들이 한 아이의 독주회를 감상하러 갔다면 다음 주에는 다른 아기의 운동 경기를 응원하러 가자. 한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천재의 그늘에 가려 시들어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저마다 재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자. 단지 다른 재능을 갖고 있을 뿐이다. 모두의 재능을 축하해주자. 공평하다는 것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이들은 공평함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데 종종 그 의미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곤 한다. 우리 집 둘째 아들은 짐이 뭔가를 할 때마다 불공평해 하고 말하곤 한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두 아이는 접시에 놓인 콩이 똑같은지 세기 시작했다. 그 후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직접 콩을 갖다 먹게 했다. 우리가 그 게임에 동참하지 않자 아이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깨닫고 그만두게 되었다. 짐이 먼저 결혼했을 때도 밥이 결혼 기념 비디오 촬영에서 처음 한 말은 불공평해 였다. 부모들은 곧 공평함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때 한 아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아이가 나누어 주게 했다. 공평하게 하되 모든 것을 똑같이 해주려고 하다가는 부모가 돌아버릴 수 있다.
모든 아이에게 언제나 똑같이 해줄 순 없다. 아이들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아는 어느 엄마는 새 아이들에게 수시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한다. 당장은 불공평해 보여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공평해진단다. 아이들에게 각자 필요한 것을 해주되 반드시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다. 8살짜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14살짜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르다. 매일 혹은 매주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목표로 하자. 공평함을 외치는 아이들의 주장에 넘어가며 부모가 일일이 세알, 초콜릿 숫자를 세고 팬케이크의 크기를 재며 한 아이의 생일에 다른 아이의 선물까지 사야 하는 궁지에 빠질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게 형제의 것과 달라도 결국 각자 필요로 하는 것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을 주자. 편애하지 않는다. 편애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편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도 아이가 한 명뿐일 것이다. 어떤 아이는 부모와 성격이 잘 맞는 반면 어떤 아이는 부모와 충돌한다. 어떤 아이는 수월하고 편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부모의 속을 썩인다. 따라서 각각의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까다롭고 어떤 부분에서 수월한지를 파악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편애한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불평을 듣게 되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자. 한두 번쯤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나랑 동생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둘 다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하자. 우리 부부는 종종 사랑을 햇빛에 비유했다. 햇빛을 모두 함께 나눠 갖는다고 해서 각자가 덜 받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에 대한 우리 사랑은 햇빛과 같단다.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자. 너는 우리 맏딸이고 아무도 널 대신할 수 없어. 너를 특별하고 아무도 너와 같을 순 없단다. 말다툼은 아이들끼리 해결해 보게 한다. 부모들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 아이들 스스로 타협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다. 필요할 때 부모가 도움을 주더라도 참견하지는 말자.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은 당연하다. 의견 차이에 대해 토론을 하다 보면 오히려 형제애가 깊어질 수 있다. 언제 개입하고 언제 지켜봐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자. 마사가 아이들의 말다툼을 중지시키는 방법은 너희들이 나의 평화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소한 말다툼에는 끼어들지 말고 모른 채 하자. 싸움이 커져서 어른의 감독이 필요해질 때는 좀 더 요령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하되 잘잘못을 따지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대개의 경우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아이들은 화해시키긴커녕 떼어놓는 결과가 된다. 아이들이 흥분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는 냉각기를 갖게 하자. 어떤 부모는 형제들끼리 절대 싸우지 못하게 한다. 그런 부모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충돌이 생기며 그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 어른이 된 형제들은 여전히 소원하게 지내게 된다. 그들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화가 나거나 실망하면 때리고 물고 욕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로서는 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충동 조절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아이가 폭력을 사용하면 자신의 행동을 보상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격리한다.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 문제 해결 능력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현명한 임원들은 문제점이 아닌 해결책을 보여달라라는 경영 모토를 따른다.
일찌감치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자. 부모가 형제 사이의 말다툼에 휘말려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자. 이것은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말하자. 아이들이 싸우면 그 기회에 갈등을 해결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게 하자. 나는 두 아이가 싸우면 서로 화해할 방법을 생각해낼 때까지 손을 잡고 있도록 해요. 만일 그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평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미안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문제지. 해결책이 생각나면 내게 말해다오. 하고는 태연하게 걸어 나와요. 9살짜리 아이가 6살짜리 동생과 손을 맞잡고 있기란 죽을 맛이죠. 그들은 곧 문제를 해결한답니다.